잠깐만. 미안합니다. 사실 이반에는 1학기 때 이미 이 문장 성분을 시험 친 학교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부족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1학기 때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또 2학기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워낙에 중요한 파트가 하다 보니까 워낙에 중요한 파트가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고 나서 이 문장 성분 파트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온지 얼마 안 된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다음 주 문법까지 하고 나면은 거의 엔간치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법들도 한 70%가 끝나는 정도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뒤에 문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한글 맞춤법이랑 표준 발음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문법 지식이 좀 쌓이고 나서 해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 또 하나는 뭐냐면 중세국어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2학년 때 본 적 있을걸.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사만띠아리 할세하는 거죠. 거기에 쓰여 있는 이 중세국어의 모든 문법을 다 파헤치는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이 여러분들이 지난 이 초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문법에 대한 개념은 다 끝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제 반복하는 거라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거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중세국어 있죠. 중세국어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요때 쓰였던 그 국어를 이해하는 것도 전부 뭐가 필요하냐면요. 얘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문장 성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싹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장 표현 중에서 여러분들 이야기 때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같은 것들이거든. 자, 그래서 그런 중의적 표현들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문법은 좀 짧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다음에 시조 부분을 조금 이제 빡센 거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성분을 우리가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들이 내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지 이걸 보면서 쭉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크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주성분, 두 번째는 부속성분, 세 번째는 독립성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성분에는 주로 무엇이 있느냐? 자, 그리고 주성분은 왜 주성분이라고 했습니까?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술어라고 했습니다. 서술어. 맞죠? 서술어를 잘 찾아야 돼. 서술어를 찾으면 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문장 성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 예외 없이 100%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뭔데 그게? 주어죠. 주어는 항상 필요로 합니다. 주어 없는 문장은 없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문장 성분, 주성분에서 반드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거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서술어가 중심이고 서술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서술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맞죠? 자, 때에 따라서 서술어가 타동사일 경우에는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했죠?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어가 무엇과 무엇일 때 보어를 필요로 합니까?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일 때는 보어를 필요로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알려면 각각 주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이 서술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서술이 뭔데? 동작, 성질, 상태. 얘네가 서술이죠. 맞죠? 자, 그래서 동작 성질의 동작,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상태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서술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데 동작, 성질, 상태를 풀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풀이 또는 설명. 자, 그래서 동작,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상태를 풀이하는 부분을 서술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목적어는 바로 뭔데? 위에 나와 있는 동작 성질, 동작 성질은 아니죠.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적어에는 뒤에 목적격 조사인 을과 르이 붙는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주어를 나타내는 말에는 주로 뭐가 붙는다고? 이, 가, 그 다음에 깨서, 그 다음에 에서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어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어떤 서술어의 의미가 부족해서 서술어의 뜻을 보충해주는 것이 바로 보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어 같은 경우에도 주사가 뭐가 붙습니까? 이, 가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을 판단할 때는요, 조사를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사 중에서도 어떤 조사를 찾아야 되느냐? 격조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품사부터 배웠던 거거든. 자, 그래서 품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조사에는 크게 뭐가 있느냐? 격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격조사에는 뭐가 있느냐? 주격, 예를 들어서 뭐 서술격, 목적격, 목격, 그 다음에 부사격, 그리고 관형격. 이런 애들이 격조사야. 무슨 격조사, 무슨 격, 무슨 격, 무슨 격. 그러면 이 격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자격, 역할이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 격조사는 반드시 어디에만 붙는다? 체언 뒤에만 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체언이 뭔데? 명사, 대명사, 수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격조사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은 어떤 문장 성분, 그러니까 어떤 체언 뒤에 어떤 격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정해지는 거야. 어떤 체언 뒤에 주격조사가 붙었어. 그러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겁니다. 맞죠? 서술격 조사가 붙었어요. 그럼 뭐가 되는데? 서술어가 돼요.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데? 목적어가 돼요. 자, 목격 조사가 붙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다.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면, 관용격 조사가 붙었으면. 선생님,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안다는 걸 알아요. 부사격 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주격 조사는 뭐뭐이다. 서술격 조사는 무엇무엇이다. 목적격 조사는 무엇무엇을. 목격 조사는 주격 조사랑 생긴 거 똑같다고 했어요. 뭐뭐이가. 맞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는 뭐 많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로, 어디어디에서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관역격 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무엇의. 그래서 얘네들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특정한 문장 성분이 있을 때 조사가 분명히 붙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는 격조사가 아니야.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라고 하는 건 뭔데?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보조사를 다 어떻게 해버려? 빼버려. 나도 밥만 먹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문장이 짧으니까 사실은 얘는 주어고 얘는 서술어고 얘는 아마 목적어일 거야 라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알지만, 그러면 얘가 왜 그런데? 라고 하면은 다
만 빼버리고 뭐 해야 돼요? 내가 밥을 먹어가 돼야 돼. 맞죠? 자, 그러면 가가 붙을 수 있는 자리 주어인 거야. 밥을 먹어야. 맞죠? 밥의 먹으겠어? 밥에서 먹으겠어? 아니겠지. 밥을 먹어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을과 르이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장 성분을 판단하라고 할 때는 격조사를 이제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좀 친절하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격조사를 친절하게 붙여주지 않고요. 얘네들을 다 날린 다음에 다른 보조사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읽고 판단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사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훨씬 쉽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주어랑 보어 같은 경우에는 이 가를 쓰는 게 똑같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무엇을 먼저 판단한다? 보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보어는 어떻게 판단하는데? 뒤에 나오는 소수로가 되다 아니다인지를 보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이가 다르다고 했어. 맞죠? 물 이 얼음 이인데 이 얼음 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뭡니까? 복격조사. 물 이에 해당하는 건 뭔데? 주격조사입니다. 왜 그런데요? 그냥 되다 앞이라서 그런 거예요. 맞죠? 어차피 우리는 뭐부터 볼 거기 때문에 서수로부터 볼 거기 때문에. 맞죠? 자, 서수로부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순서대로 찾아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어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가끔씩 내가 보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좀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속성분은 흔히 수식의 역할, 그러니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부속성분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 관형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부사어입니다. 자, 그래서 역할은요, 실제 뭐 관형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얘네는 품사의 개념이 아니고 문장 성분의 개념이니까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의 뭉치, 부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의 뭉치를 뜻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관형사, 부사뿐만 아니라 다른 품사인 애들도 형태를 변화시킨 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얘네들은 만들어지는 형태가.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딱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 원래 품사 자체가 관형사이거나 부사인 애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체험 플러스 격조사가 붙어서 관형격 조사가 붙거나 부사격 조사가 붙어가지고 관형어의 역할,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부사어. 원래 용언의 어간 뒤에 전성어미가 붙는 겁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거나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전성어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질을 전환시키는 어미라고 했습니다. 맞죠? 성질을 바꾸어주는. 자, 그래서 이 전성어미의 종류들을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전성어미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음인데 우리가 흔히 미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입니다. 자, 그래서 먹음, 달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먹다에 음이 붙어서 먹음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밥 먹음 이런 거. 나 어제 완전 많이 달림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우리는 많이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명사형 어미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왜 음을 붙이는데? 앞에 자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음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는 원래 달리다잖아, 그치? 달리다이기 때문에 받침이 없어서 뭐야?
으는 안 붙이고 미음만 붙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명사형 전성음이죠. 근데 또 있습니다. 먹기, 달리기도 가능하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용언의 전성음이가 붙었다. 그래서 명사 형태로 만들어졌다. 얘는 품사가 명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품사는 명사가 아닙니다. 품사는 그대로 동사예요. 왜 동사인데? 명사형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어미라며. 어간과 어미는 반드시 어떤 품사에만 붙어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에만 붙어 있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품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알겠죠? 품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대로 품사는 따라오는데 역할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 역할만.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흔히 니은, 그 다음에 니은, 그리고 리을, 그리고 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네 합쳐서 은능을던이라고 하거든. 은능을던이 다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시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는 전부 시제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읽은 책, 읽는 책, 읽을 책, 읽던 책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맞죠? 읽은 책 뭐였어? 과거. 읽는 책 현재. 읽을 책 미래. 읽던 책 과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고요. 자, 부사형 전성어미는 사실은 부사형 전성어미 사실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뭐 쉽게 말하면 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달렸다라고 하면 이 빠르게가 수식하는 게 바로 뭡니까? 달리다를 수식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빠르게가 달리다를 수식하기 때문에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인 부사어처럼 쓰인다고 해서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요까지는 그냥 마치 부사어처럼 쓰인다, 뭐처럼 쓰인다 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고등 수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데 고등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용언의 어간의 전성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다는 건 원래는 얘가 본질이 뭐라는 거야? 용언이라는 겁니다. 맞죠? 자, 용언이기 때문에 이 용언은 나중에 곧 뭐가 되겠어? 원래는 서술어가 됐네요. 약간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서술어는 또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고? 주어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얘 주어 역할을 하는 애도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생략됐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문장 속에서 서술어가 따로 있고 서술어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문장 속에 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원래는 서술어가 두 개였다고 판단해서 견문장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번 주에 멘토하면서 질문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많았던 건 아무래도 요 파트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1학기 때 시험을 쳤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안 배웠다 보니까 이게 왜 견문장이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와 절에 대한 개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배워서 알잖아,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생긴 게 겉으로 보면 절처럼 안 생겼단 말이야. 왜 그런데? 겉으로 보면 뭐가 안 보여? 얘 주어가 안 보이거든. 맞죠? 자, 그래서 이 예쁜 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습니다. 맞죠?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원래는 이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문장 전체의 서술어인데 얘가 원래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는 전성어미가 안 붙었어. 안 붙은 상태로 예쁘다였으면 예쁘다도 당연히 어떤 주어를 가지고 있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서술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장을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꽃이 있다. 그 다음에 꽃이 예쁘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용언의 관용 사용 어미가 붙거나 용언의 부사용 어미가 붙어가지고 이제 어떤 문장 성분으로서 쓰인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생략되어 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된다고? 문장 나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꽃이 피다, 피었다. 라는 문장이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꽃이 예쁘다. 이죠. 자, 그래서 동일한 문장 성분이 똑같아, 맞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문장을 생략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장을 생략해 주는데, 그냥 이제 문장 성분을 생략해 주는데, 얘 전체는 아는 문장이고 얘는 안긴 문장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렇게 묶을 수는 없나요? 그러면 얘를 절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위에 있는 얘가 생략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문장은 전체는 아는 문장이라고 얘는 안긴 문장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아는 문장이 중요하겠어? 안긴 문장이 중요하겠어? 무조건 아는 문장, 전체 문장이 중요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중요한 문장이 문장 성분을 생략한다? 아니지. 덜 중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해야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생략된 게 아니고요. 얘가 생략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판단 방식을 이번에 내가 그 주중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문법 시험 치는 형이 있는데 그 형한테도 똑같은 질문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장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죠.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다 보니까 선생님 이건 저를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얘기를 했냐면 그 형이 봤던 문장은 전체 아는 문장인데 안에 있는 암기 문장이 두 개였거든. 그러니까 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절로 봐야 되는지 좀 헷갈려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아는 문장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안긴 문장에 있는 애만 생략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제 절을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거 말고는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독립성분은 이제 독립어 있다고 했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견문장.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니까 확실히 요거 이제 좀 풀어서 이미 다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부사어를 찾아서 밑을 긋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필수적 부사어에 있는 동그라미 한번 쳐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이 서술어의 자릿수랑 그 다음에 필수적 부사어와 그냥 부사어, 필요 없는 부사어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 좀 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을 확인할 때는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는 항상 뭘부터 찾아야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서술어부터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길가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서술어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선생님을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여야만 해? 목적어여야만 해. 맞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라고 했을 때 얘가 문장의 주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 그런데 이 부사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애매해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요. 그러면 얘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라는 걸 어떻게 알지? 이거야. 자, 일단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수식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가에서 선생님이냐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길가에서 선생님이야 길가에서 만났습니다야 길가에서 만났습니다야. 자, 그래서 이 길가에서는 뒤에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준다는 점에서 일단 첫 번째 얘가 부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간단한 거고 만약에 얘랑 연결되는 애야 수식적으로 그러면 얘는 부사어라고 어떻게 판단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다른 문장 성분을 다 소거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방법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거나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으면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하나씩 집어보면 됩니다. 일단은 얘가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서술어가 아니라는 건 알아. 맞지? 서술어는 다 뭘로 끝나야 돼? 다, 까, 뭐 이런 식으로
종결 어미로 끝나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맞춤법 붙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안 붙어 있어.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어는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용어, 부사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독립어는요? 독립어는 왜? 독립어 설마 독립어를 못 찾겠어? 맞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서술어 절대 아닙니다. 맞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주어는 이미 찾았어. 서술어와 주어 벌써 한 쌍씩 찾았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는 아니야. 목적어 반드시 뭐 붙어 있어야 돼? 을 붙어 있어야 돼. 심지어 여기 목적어 이미 나왔어. 맞지? 제외야. 보어 서술어 뭐 있어야 돼? 되다 아니다 있어야 돼. 그리고 보어를 나타내는 조사 뭐야? 이 또는 가. 아까 쌤이 격조사를 알아두라고 했던 게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럼 보어 아니야? 관용어일까요? 자, 이 관용어일까요에서 뭘 봐야 돼요? 길가에서 선생님,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없어. 없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길가에서 만났습니다라고 있다고 쳐봅시다. 사실은 문장은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이 얘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됩니까? 체온이 있어줘야 돼요. 만약에 관용어라면. 관용어 뒤에는요, 자기를 꾸미어주는 이 체온이 반드시 뒤에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없어. 그럼 뭔데? 얘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 남습니다. 부사어예요. 앵간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어렵다, 좀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또 헷갈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사 플러스 명사를 되게 헷갈려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명사 플러스 명사는요, 중간에 조사가 어느 정도 생략됐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친구 집에 갔다. 라고 하면 일단은 뭐부터 찾아요? 서술어부터 찾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뭐야? 주어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집에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이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장 성분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문장 성분이라고 할 때 얘를 어떻게 볼 건데? 집에, 사실은 집에 가다야. 맞지? 그래서 가다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 그리고 시간, 장소 나타내는 건 기본적으로 부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부사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모른다면 아까처럼 어떻게 보면 돼? 얘 주어야? 아니야. 서술어야? 아니야. 목적어야? 아니야. 보어야? 아니야. 그러면 관용어인가? 뒤에 뭐야? 서술어 나와 있네. 얘 뒤에 체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관용어 안 돼. 무조건 뭐야? 부사어야. 맞죠? 자, 그럼 이거 부사어라고 칩시다. 친구는 뭔데? 얘는 명사만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볼 거예요? 이 친구는 정확하게 집을 꾸며줍니다. 친구의 집이야. 의 집. 그래서 뭐가 생략돼 있어? 관용격 조사인 의가 생략돼 있습니다. 그럼 친구 집 할 때 얘는 뭐가 돼? 관용어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문장 성분 분석하면 어떻게 돼? 주어, 관용어, 부사어, 그리고 서술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있죠. 나는 오전에 선생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맞지? 자, 그럼 뭐야? 얘는 주어, 얘 서술어죠. 댁을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목적어. 찾기 쉬운 거부터 찾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전에 선생님 댁입니다. 맞죠? 자, 그럼 선생님은 뭘 꾸며줘? 댁을 꾸며줍니다. 관용어야. 오전에 부사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이 수식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화살표로 좀 잘 표시해 주는 것도 연습이 돼요. 오전에 선생님, 오전에 댁을, 오전에 방문했습니다. 뭔데요? 오전에 방문했습니다입니다.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세요. 이 습관을요, 여러분들이 고3까지 가져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하나 체크해 주는 거. 특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 칠 때는요, 문장 진짜 복잡하고 치사하게 적어 놓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막 선지도 말을 막 꼬아 놓기 때문에
그 작년에도요 우리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막 문장 분석했는데 막 복잡해. 그 사실은 뭐 문장 성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야. 그냥 이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데 우리 뭐 높이 표현, 시간 표현 이런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려면 얘네를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요거까지 다 해놨어. 적는 거까지 다 적어놨어. 근데 선지에서 말을 꼬아놓으니까 거기에서 헷갈려가지고 틀린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자꾸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기본적으로 좀 가져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부사어인 건 알겠어. 찾기 쉬운 거부터. 맞죠? 자, 그 다음에 용감한입니다. 우리 관형사용 전성음이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맞죠? 용감 하나에 니은, 니은 붙은 거야. 맞지? 관형사용 전성음이 붙었어요. 그럼 뭐야?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사위로는 어떻게 되는데? 일단 부사어야. 그건 알겠어. 맞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뭘 찾아야 돼? 얘가 문장에 없으면 말이 되나? 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없어도 말이 돼.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 문장이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뭐야? 얘는 필요 없는 부사어, 그냥 일반적인 부사어입니다. 원래 부사어는 없어도 되니까. 그런데 얘를 뺐더니 말이 안 돼. 왕은 용감한 기사를 삼았다. 말이 안 돼요. 맞지?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이 개념까지 좀 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술어의 자릿수 계산해보는 것. 여기서도 보면은 연못 속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뭐부터 찾아야 돼? 서술어부터 찾아야 돼. 맞죠? 자, 개구리 간에 있네. 이간데 이거 주어인가요? 아니지. 왜? 되다잖아. 그럼 얘 뭐여야 돼? 보어여야 돼. 이가 하나 더 있네. 얘가 뭔데? 주어겠네. 그럼 얘는 뭔데? 속의잖아. 얘는 찾기 쉽지. 의가 뭐라고 했어? 관용격 조사. 맞죠? 자, 그래서 관용어야. 그렇군요. 그럼 연못은 뭔데? 연못도 관용어입니다. 왜요? 일단 명사 플러스 명사, 속도 명사입니다. 맞죠? 아니라는 연못이 속을 꾸며주지. 자, 그래서 관용어, 주어, 보어, 서술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서술어의 자릿수를 생각할 때 관용어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관용어는 그냥 애초에 제외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초에 제외고요. 나머지 중에서 보는 겁니다. 빠지면 되나? 안 되나? 를 보는 거야. 근데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주어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지웠더니 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걔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이야. 맞죠? 근데 지워도 문장이 충분해. 문장이 성립돼. 정보가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뭐야? 걔는 없어도 되는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수 성분과 그 반대말이 있거든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어차피 내년 되면 한번 들어볼 건데, 필수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필수 성분의 반대말이 바로 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냐면 수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알아만 두세요. 그냥 들어만 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다.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아는 문장들이 다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자, 그래서 그는 동생과 달리 성실하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문장을 쪼개는 연습해야 된다고. 그는 성실하다. 그 다음에 동생과 다르다. 다음 책을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책을 요거를 특히나 여러분들 관형절을 아는 문장 있죠.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올해 6월달에 또 그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험 문제 또 나오기도 했는데,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나오면 문장 성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단골로 안긴 문장에 절로 들어갔을 때 문장 성분을 생략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그러면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되냐면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 절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장들 한 5개 쫙 나눠놓고 자, 5개 쫙 나눠놓고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 중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아는 문장을 고르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뭐 해봐야 돼? 문장 나눠봐야 돼요. 하나는 뭔데? 이게 주된절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책을 미리 준비하자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뭔데? 내일 책을 읽다야. 맞죠? 자, 그래서 내일 책을 읽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럼 주어는 뭔데요? 주어 뭘까요? 준비하자죠. 청유형이기 때문에 청유형의 문장의 주어는 전부 뭔데? 우리입니다. 선생님 명령문이랑 청유형은 평소에 주어 안 쓰는데 주어 없는 거 아니에요? 주어 생략된 겁니다. 맞죠? 명령문의 주어는 뭐? 너, 당신. 맞죠? 청유문의 주어는 뭔데? 우리. 알겠죠?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앞절이랑 뒷절의 위치를 바꿔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앞절이랑 뒷절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앞절이랑 뒷절의 위치를 바꿨더니 원래 적혀있던 문장이랑 의미관계가 달라지는 게 있고 똑같은 게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원래 적혀있던 문장이랑 의미관계가 달라지면 그건 뭔데?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 의미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대등하게 이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아파서 병원에 갔다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아프다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나는 병원에 갔다라는 문장 하나는 아닙니다. 맞죠? 자, 나는 동일하기 때문에 뺀 거다. 맞지? 자, 그럼 봅시다. 나는 아파서 병원에 갔다. 앞절 뒷절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병원에 가서 아팠다.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이랑 말이 똑같아 달라져. 의미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바로 뭐다?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내신 시험 내서는 뭐까지 물어보냐면요. 이 아파서라고 하는 서라는 어미 있죠. 어서. 이 어서라고 하는 어미가 어떤 의미의 연결 어미일까요? 어서는 뭐야? 혹시 시험 친 학생들 뭐뭐 어서 나는 어제 늦게 자서 지금 잠이 온다. 서 뭔데? 어서 서. 중학교 때 배우는 이 종속적 연결음이 4종류 있었잖아. 생각을 하세요. 멍때리 씨 말고 시험 쳤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아저씨 기억 안 납니까? 아저씨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오, 오케이, 맞습니다.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그는 새를 잡으려고 돌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봅시다. 그는 새를 잡았다 라는 문장 하나, 또 하나는 뭔데? 그는 돌을 던졌다라는 문장 하나. 맞죠? 자, 두 개 연결했는데 잡으려고입니다. 일단 종속적이야, 여러분들. 돌을 던지려고 새를 잡았다. 원래 문장이랑 의미가 달라. 맞죠?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이야. 그러면 잡으려고야, 려고. 려고. 이거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속적 연결어미일까요? 목적 의도를 사실은 같이 묶기도 하고 따로 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러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얘를 목적이라고 하고요. 뭐뭐 하려고는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알아만 두세요. 그러니까 이거야.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라고 하면 얘는 목적이야. 새를 잡으려고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의도입니다. 의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잠깐 이제 쉬었다가 요거 할까? 주의적 표현. 요거 사실 여러분들 주의적 표현 제일 처음 배울 때거든요. 왜냐면 초등학생 때 한번 슬쩍 배웁니다. 슬쩍 배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이 중의적 표현을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들과 안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중학생 때 배우면 당연히 시험범위 들어가겠지. 이 시험범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또 시험범위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이게 중학생 때, 나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중학생 때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갔던 학생이랑 안 들어갔던 학생이 확실히 배우는 속도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시험 칠 때 이제 좀 그 능숙함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재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럼 보면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면은 중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중은 중복되다 할 때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미가 겹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의미가 중복되다, 의미가 겹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를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야.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될까요? 안 되겠지. 맞죠? 그러면 무조건 쓰면 안 될까요? 그건 또 아니야. 왜? 어떨 때는 중의적 표현을 일부러 쓰기도 한단 말이지.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중의적 표현의 첫 번째 이거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교재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뭐 필기할 공간이 있으면 꼭 뭐 필기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중의적 표현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이 종류까지는 여러분들 막 100%랑 몰라도 돼요. 아, 이럴 때 의미가 중복이 생기는구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들 중에서 보면 특히나 여러분들 뭐 문자나 채팅이나 톡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문장을 길게 쓰고 싶은 사람 없잖아. 다 짧게 쓰고 싶잖아. 빨리빨리 치니까. 짧게 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문장이 여러 개의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을 내가 써. 그래가지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게 유형이 어떤 것들인지를 쌤이 그냥 나눠줄 거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수식 관계입니다. 뭐 아무 노트에다 써도 되고 그냥 사실 그냥 봐도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수식 관계에서의 중의적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예쁜 고향집에 고향 띄우죠. 마당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아는 문장입니다. 무엇을 아는 문장이야?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일단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너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맞지? 얘밖에 없는데 얘는 서술어가 확실해. 맞지? 그러면 이 예쁜의 주어는 뭘까요? 예쁜의 주어는 뭘까요? 뭐가 예쁜데? 고향? 고향 집에만. 근데 고향 집은 고향 띄우고 집이야. 예쁜 고향이야, 예쁜 집이야. 집이죠. 또 있습니다. 예쁜 마당이야. 뭐야? 불분명하죠. 자, 그래서 수식 관계에서의 중의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예쁜하고 예쁜이 고향을 꾸며주고 싶어. 그러니까 고향이 예쁜 거야. 고향이 예쁘고 거기에 있는 집의 마당을 갖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고향하고 미안합니다. 다시 예쁜하고 콤마 찍고 고향집의라고 하는 순간, 자, 이 예쁜은 고향을 수식하는 겁니다. 알겠죠? 집이 예뻐. 그러면 뭐 하면 돼? 의라고 하는 조사를 고향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고향의 예쁜 집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뒤에 마당도 있죠. 그럼 이제 예쁜 게 집이 예쁜 거야, 마당이 예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고향의 예쁜 콤마 찍고 집의
마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 F는 집을 수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F는 마당으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쁜 앞으로 가면 됩니다. 고향집의 예쁜 마당이라고 하면 돼요. 맞지?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 관계에 있는 애들의 위치를 가까이 붙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주는 순간 어떻게 돼? 얘가 수식 받는지, 얘가 수식 받는지, 얘가 수식 받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의성이 생겨요. 이게 이제 수식 관계에서의 중의성입니다. 자, 부정문의 중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서문으로 쓰면 원래 중의적 표현이 아니야. 그런데 부정문으로 바꿨더니 갑자기 중의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래 문장이 있습니다. 이 원래 문장은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 다 왔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제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 전부 다 온 거야. 모두 다 왔어. 맞지? 자, 그런데 얘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 다 오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의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뭐야?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한 명도 오지 않은 거야. 단 한 명도. 맞죠?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다 오지는 않았다. 자, 다 오지 않았다랑 다 오지는 않았다는 다릅니다. 맞죠? 다 오지는 않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일부는 왔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의 중의성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뭐 않다, 않는다, 않다. 뭐 안 좋아한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결국 이 부정문이잖아, 그치? 이 부정부사거든. 부정용은 부정용어 또는 부정부사가 붙었을 때 이 아니라고 하는 게 얘를 수식하는지 얘를 수식하는지 얘를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않다라고 하는 게 철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수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 또는 다른 애들은 좋아해. 근데 철수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철수 부정.
뭔데? 다른 애들은 좋아해 또는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 가 됩니다. 알겠죠? 왜 그렇게 되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은근이라고 하는 조사를 많이 쓰는데 이 은근이라는 조사가 보통 언제 때 쓰이느냐? 대조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어 라고 하잖아. 그치? 이 나는 밥을 먹었어에 사실은 내가 밥을 먹었어랑은 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밥을 먹었어는 뭔데? 나는 일단 먹었어. 딴 애들은 모르겠어. 나는 일단 먹었어. 딴 사람은 안 먹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철수는이라고 하는 순간 철수 부정이 되면은 철수는 안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뭔데? 축구 부정이 있습니다. 축구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데? 철수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 대신에 농구나 야구는 좋아해. 아니면 다른 것도 다 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축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철수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축구도 안 좋아하는데 야구, 농구는 좋아해 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좋아하다 부정입니다. 이건 뭔데? 철수는 축구를 싫어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행위를 부정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정문의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중의적 표현들이 있고 사실 이거보다 종류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종류 훨씬 많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중의적 의미가 생기는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중의적인 표현들을 그냥 다른 문장으로 좀 이제 고쳐주는 요런 이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만 쓰면은 여기에 사실은 개념은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뒤에 문제는 있거든요. 중의적 표현이. 자, 그래서 이 중의적 표현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문제 보면은 개념은 다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시조 파트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